아침시부터 나가자. 자, 아침시는 이게 이제 그 작가가 좀 병을 알아가지고 죽어가다가 깨어나가지고 생명력을 느끼는 그런 시야. 이런 시들 꽤 많지.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굴참나무.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그 저런 거 있잖아. 참나무과, 그러니까 도토리나무 열리는 그런 나무인데 이제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솟아오르는 생명력,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모습에서 생명력. 1년은 굴참나무, 2년은 아이들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어. 화자는 이제 표면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나오니? 화자가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그냥 아이들과 이제 굴참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내가 좀 바라보는 인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정서가 드러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관조야. 그러니까 정서를 표현하진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굴참나무와 아이들한테서 생명력의 표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생명력을 나타내. 이게 주된 주제의식이야. 이미지 상황 묘사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굴참나무가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상승적 이미지지.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그래서 내 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청관산 입구에 이르면 화류법이지. 굴참나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지. 그리고 뒷페이지 가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소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하면서 이제 음성상징어 써가지고 생명력을 이제 강조하지.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이제 자전거 타고 막 활달하게 가는 거 이제 또 상승적 이미지를 표현했지.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동일시하지.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동화적인 느낌이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호르릉 호르릉 음성상징어도 날며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라고 해서 생명력을 이제 표현한 시야. 자기가 이제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생명에서, 요거는 많이 봤지. 유치원의 생명에서 자아성찰에 대한 시기. 자, 화자는 나지. 근데 나가 두 개는 나오지. 여기서 보면 나가 두 개가 나와. 하나는 긍정적 자, 본질적 자. 하나는 부정적 자, 고뇌하는 자. 이 고뇌하는 자가 현실에 이제 버티지 못해가지고 현실을 버티지 못해서 긍정적 자, 본질적 자를 탐색하러 가는 내용이지. 사막으로. 성자는 따로 500티, 500티가 되겠지. 정서는 성찰. 그리고 뭐야? 극복의지지. 자신의 본질적 자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라는 건 뭐야? 이제 의심 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뭔가 의심을 구하지 못하고 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어떤 감정적인 상황을 다 즐기지 못해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세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자아성찰을 하겠다는 거지. 거기는 한 번 뜬 100일 흰 해가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면한 영겁의 허적에 영겁이라는 건 거의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긴 시간이지. 그 허적, 허위에 몰킥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극한의 상황인 거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 나를 넣으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눠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되지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는 뭔가 현실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막의 극한 상황에 나를 갖다 넣으면 나의 본질적 자아를 만날 수 있을 테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본질적인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 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백골을 조으리라. 죽어도 나를 찾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나이더 그 복숭아 나무 벼슬을 좀 많이 보는 시지. 이거는 뭐야? 뭔가 타인에 대한 이해 과정을 시로 썼다라고 봐.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복숭아 나무에 대한 거리감에서 거기에 대한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표현했어. 화자는 거기 보면은 이제 표면에 나오니 나가 나오지. 상자 따로 없고. 그래서 독백체에 가깝지. 바라보는 대상은 복숭아 나무인데 이 복숭아 나무는 타인이라고 봐. 처음에는 정서가 뭐야? 부정적이었지. 거리감을 느껴. 선입견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이해하고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근데 이 공감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이제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하지. 저녁으로 표현을.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쟤 좀 이상한 애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다. 선입견인 거지. 뭔가 부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로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점점 그 나무를 이해하게 된 거지. 눈부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지. 처음에는 이제 그늘이라고 표현했다 눈부시다고 표현하니까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울 줄 몰라. 역설적이지. 외로웠지만 외로울 줄 몰랐대. 그 여러 겹의 마음을 다 읽는데 즉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 공감의 시간이 오는 소리를. 그래서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꽃이지 100이지 45페이지에 자, 꽃씨는 보자. 화자가 이제 꽃씨를 바라보고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야.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후에 꽃이 지고 나서 꽃씨가 남은 거지. 그 꽃씨에 뭐가 들어가 있어? 가을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빛나는 여름의 오후 픽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그건 뭐야? 어떤 핏빛 꽃들의 몸부림, 노을의 입김 같은 어떤 힘겨운 것들을 거쳐서 성숙한 거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꽃씨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성숙을 상징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슬픔의 껍질을 불태워버리고 나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 성숙한 거지.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에 역설적이지. 이 꽃씨의 성숙을 화자의 내적 성숙과 동일시하는 거지.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이거를 뭘로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심는 과정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내적 성숙을 이룬 것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향이 나타나지. 그래서 정서는 꽃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리고 독백해보겠지. 당장은 표면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현대식. 그 다음에 53페이지 장육당 육가. 자, 거기 차례보면 장육당 육가, 육술짜리 연시료야. 근데 뒤에 두 수가 소실돼가지고 이게 사수분이 안 남았어. 근데 그것도 한시로만 전해. 그래서 우리가 이별이잖아, 이별. 이별의 육가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도산 12곡 있지. 도산 12곡 누가 지었어? 이황이 지었잖아. 이황이 지은 도산 12곡은 언지 육수랑 언합 육수로 돼 있지. 옛날에 내신 냈잖아. 기억나? 자, 언지는 뭐야? 강호가도가. 언합은 학문에 대한 즐거움. 이거 비슷한 것도 누가 지었어? 이이가 지었잖아. 고산 9곡과 9수짜리. 근데 얘가 육수를 지은 게 이별의 육가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걸 본받아서 육수 두 개에서 합해가지고 12수가 된 거야. 근데 이 이별의 육가가 그래서 육가계 시조의 원조야. 근데 이게 안전해. 소실됐어. 근데 후손이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적어놓지 않고 한시 버전으로 해가지고 사수를 적어놓고 나머지 이수는 또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조 형태로 바꿔서 배우는 게 이 장육당 육가인데 그래서 4개만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영원 12장은 신지라는 사람이 이 도산 12곡에 대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쓴 건데 좀 쓰레기 작품으로 많이 얘기가 돼.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고 남의 거 그대로 갖다가 뺏겨 쓰고 막 이렇게 표절한 그 작품이어가지고 원래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실렸지. 도산 12곡이랑 되게 유사하고 어떤 건 도산 12곡 그대로 갖다가 넣고 어떤 건 또 도연명시를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때려넣고 막 개판이시야. 근데 하여튼 그 두 개가 실렸어. 이별의 장육당 육가는 뭐다? 육가계 시조의 원조다. 도산 12곡에 영향을 줬고 도산 12곡은 어때? 다시 영원 12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장육당 육가부터 한번 보자. 53페이지. 자, 장육당 육가는 이별이 왜 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집안 사람들이 계속 이제 경주이시 계열인데 계속 육가계 시조를 쭉 써 후손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시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재현 고려시대 이제 되게 유명한 유학자지. 이 사람의 이제 후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외할아버지가 박팽년이야. 사유진이지. 정계에 나갈 수 있을까? 세조가 이제 역적으로 몰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유배를 가니까 어때?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게 진사지까지는 통과했거든. 근데 이제 벼슬을 못하고 유배를 가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은거에 대한 내용들을 시조로 쓴 거야. 그래서 봐봐. 장육당 육가. 장육당은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겠지. 그래가지고 호가 뭐야? 장육당이 되는 거지. 거기 보면 이별의 밑에 주석에 보면 호가 장육당 이렇게 나오잖아. 자, 내 이미 백구를 잊고 백구도 나를 잊었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구나. 무슨 뜻이야? 무라일체가 되었다는 거지, 백구와. 그래서 언제 해요? 바다 늙은이를 만나 이 둘을 가려낼까? 그러니까
흰 갈매기랑 내가 서로 비슷해져가지고 바다에서 사던 늙은이가 아니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과장법을 쓴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랑 갈매기를 구분 못하겠냐,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내가 갈매기와 유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한역시가 있지. 이걸로 원래 전해져. 이걸로 전해지는 거 한글로 다시 바꾼 거야. 원래가 시조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향가처럼 다 뻥인 거지. 실제 말이 어땠는지는 몰라. 뜻만 전해지니까. 이수에 보면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가 제맛이라 세상에 득 찾는 무리들, 이득을 찾는 무리들은 어찌 알기 바라리. 너희는 낚시하는 즐거움을 몰라. 세상에 이제 그 속세의 더러움을 이제 가지고 벼슬길 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알지. 내 귀가 시끄러우면 네 바가지 버리려면 무슨 뜻이야? 소부허유보사잖아. 그래서 내 귀를 씻은 셈에는 내 손은 못 먹이리. 그 소부의 얘기지. 소부가 허유 귀 씻은 데에다가 물 못 먹이고 갔다고 그러잖아.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 즐겨보세. 그래가지고 벼슬길에 하지 않겠다. 하지는 못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옥계산에 이제 은거했지.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잃어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우리 이거 기억나? 세상에 물이 혼탁하면은 이제 세족 발을 씻고, 물이 맑으면 타격 각근을 씻는다고 그러지. 세수하는 거야. 사실은 각근 이거잖아. 이 세수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물이 맑건 더럽건 간에 어쨌거나 각근을 씻던 세족을 하건 간에 어떠한 사람도 청탁을 모를래라. 어떠한 세상 사람도 맑은지 탁한지 모르겠구나. 구별을 못한대.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황의 평가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지만 하지만 너무 방자한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세상을 비판하는 심리를 알겠지. 왜 박팽년 조선이라고 벼슬기도 못 나갔죠. 하지만 너무 방자한 기운이 있어서 내가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유교적으로 가르칠 만한 노래로 바꿔서 만들어 본 게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조산시비고. 자, 그 다음에 신지로 가보자. 신지의 영원시비. 영원이라는 거는 이제 시조라는 뜻이야. 노래를 61페이지 영원시비잖아. 이 사람은 이제 반구정이라는 이제 정자에서 운거하면서 이제 썼지. 그래서 호가 반구옹인 거잖아. 반구정에 있는 늙은이. 근데 이게 반구정을 직접 자기가 짓지는 않았어. 다른 사람이 지은 거를 거기서 이제 연구한 건데, 보면은 청계상 맑은 시냇물 위에 반구정에 극목소세. 극목은 뭐야? 치아가 닿을 때까지, 극한의 치아까지 소세, 깨끗하구나. 풍경이 그래가지고 깨끗하대. 무심한 백구들은 자거자래. 스스로 오고 스스로 가고 무슨 일인가. 백구야 알지 마라. 내 벗인 줄 모를 소냐. 네 친구가 된다. 뭐라 이랬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아서 박인노시나 막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조 자체가 전혀 새롭지가 않아. 나쁘게 말하면은 표절이고, 좋게 말하면 배울 게 별로 없어. 왜?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백로주. 백로가 논이는 물가를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가니, 반구정으로 이제 흘러가니, 장현 일공, 노 그 큰 연기가 공중에 있는데, 호월, 밝은 달이 천리를 비치는구나. 아이야, 풍광, 경치가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자연에서 놀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지. 이거 봐봐. 구버보니 천심녹수, 앙대하니 만척단에 어부사시사에 나왔던 표현이지. 구버보니 천심녹수, 뭐 바라보니 무슨 벽수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 벽수장천이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어부사시사 내용 그대로 갖다 썼지. 단에 붉은 절벽에 홍화발, 이제 그 붉은 꽃이 피었으니 녹수의 백구비, 녹수 그 뭐야 푸른 물에 백구가 나는구나. 홍화발 백구비 아니 하는 개와 노라. 홍화가 피고 백구가 나니 한가로운 치에 겹대. 근데 이제 앞에 나오면 그대로 갖다가 또 다시 썼잖아. 되게 못 쓰지 시조. 정말 못 쓰는 인간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범피중류 후후지조 고창정상 호호지용이하. 본시 사자성어를 이렇게 많이 때려넣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적이 넘실대는 물 가운데 새가 떠가지고 날개짓 하고 정자 위를 돌아보니 머리 허연 늙은이 화자지. 득심, 이제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다정한 이는 이 둘뿐이로다. 갈매기와 내가 하나뿐이라는 거지. 새와 내가. 이제는 나의 차질이 없으니 너를 쫓아내그리라. 역시 브라이트. 근데 이제 내용이 되게 그냥 반복되잖아. 아까부터 100%라면 하나 되겠다. 다음 보면 200 누구야? 태백이지. 달 잡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안 나온 사람 고래 타고 승천했지. 근데 이제 여산이 아름답다고 그랬었잖아. 망여산 보고 관동별국에 보면 200이 맨날 여산 아름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200은 영시어 시를 읊어서 여산을 읊고, 소부는 누구야? 소부는 소부 허유의 소부지. 근데 원래는 허유가 비를 씻었는데 여기는 소부가 씻었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좀 이게 잘못 표현돼 있지. 근데 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소부랑 허유를 둘이 친구간이어가지고 비슷한 인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소부는 세, 이, 영수. 세척했대. 이, 귀를 어디에서? 영수가에서 세척하였다라는 뜻이지. 사람이 고금인들, 과거와 지금인들, 그 지치, 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냐? 200과 소부처럼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영수 여산에 한물이 되오리라. 영수에서 소부같이 살고 여산에서 200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연하로 집을 삼고 노을과 안개로 집을 삼고 구로 갈매기와 해오라기로 벗을 삼아 팔배고 물 마시고 반고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광명은 헌신인가 하노라. 이것도 되게 많이 공표현 같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강호가도가 시조들이 다 거기지만 이것처럼 정말 거의 모든 수를 다 뺏겨 쓰다시피 한 시는 없거든. 다르게 말하면 너무 쉽지. 자, 그 다음에 맑은 청랑파에 태을 연역 띄었는데, 태을 누구야? 수평전에 나오는 그 태을이지. 태을의 이제 신선의 배 같은 느낌인 거지. 태을진이 타는 배잖아. 타경가 뭐야? 갓끈을 씻는 노래지. 그러니까 물이 맑은 거지. 타경가 한곡조에 잠든 나를 깨웠거든. 유자는 아이야, 어린 아이야. 청탁자치를 나는 몰라하노라. 맑고 탁한 것을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구분하지 않고 맑게만 살고 싶다 라는 뜻이야. 자, 인적이 드물고 야심한데 반고정에 누웠으니 천심 하늘의 마음도 월도하고 이제 달이 뜨고 수면에 풍래한다. 하늘에 이제 달이 뜨고 수면에 바람이 오는데, 아마도 일반 청임이,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야? 윤선도시에 나오지. 윤선도시. 일반 청임이라는 거는 나쁜인가 하노라. 맑은 풍경에 참맛에 아는 사람이. 자, 안관 바라보니 연휘여천 솔개가 하늘에 날고, 부찰 살펴보니 어야구연 물고기가 뛰어오른다는 거지. 이건 이제 저거랑 똑같잖아. 도산시비고 표현이랑 똑같아. 이제야 보니 상하가 동시에 똑같구나. 하늘과 땅의 이치가 똑같아. 하물며 광풍제월 운영청광이 어찌 끝이 있으니, 이것도 도산시비공 내용 거의 그대로 갖다가 뺏긴 거지. 심사는 마음속은 청천백일 맑은 하늘의 백일, 생애는 명월천공. 생애는 자연과 같으니까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거지. 입정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행대도 도리를 지키니 그 안이 대장부인가. 자기 자부심이 나타나지. 대장부에. 이밖에 부기빈천은 위무인들 마음 동요하리요. 위세와 무력으로 이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더 환장하지. 도산시비곡 그대로 갖다 썼잖아.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고. 그대로 한자로 썼지. 청사는 망고청, 유수는 주야류 이렇게 돼 있지. 산청청 수유류 그침도 없었구나. 이거 앞에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한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도 그치마하지 마라. 산소같이 하오리라.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를 그대로 갖다가 썼지. 그러니까 뭐 도산시비곡 복붙한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춘수는 만사택 하온 다기봉 휴월 양명이 동령 송고송. 이거는 도연명의 사계라는 시를 5원 절구거든. 그냥 탄자만 딱 따면은 5원 절구야. 춘수 만사택 하온 다기봉 휴월 양명이 동령 수고송.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우리 그 저기 작가 계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도연명시 그대로 갖다 붙여놓는. 그냥 그거 그대로 써는 거야. 아마도 사계절의 행치가 사람과 한 가지인가 노라 라고 했어. 뭐야? 개판이지. 읽기는 쉬워. 방이 나왔던 표현들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잡념민정으로 가보자. 잡념민정 69페이지. 이거 한시지? 근데 몇 줄짜리야? 거기 보면은 보통은 잘 없는 거기 보면 10줄짜리잖아. 10줄. 10줄이면 절구도 아니고 유시도 아니고 그래서 뭐야? 고시라고 해놓지. 애매한 숫자는 그냥 고시라고 하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전에 여진족과 일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쓴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동쪽 바다에 있는 큰 고래 뭐야? 일본을 의미하지. 서쪽 국경에는 멧돼지가 있대. 이거는 뭐야? 여진족을 하는. 강목에는 폐잠령이 울고 있으며 해안에는 굳센보루가 전혀 없구나.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조정엔 좋은 개체 많이 세우나 몸보짐만 꾀한다면 되는 거야. 조정에서 좋은 개체 많이 세우더라도 나만 위하는 수는 없다는 거지. 국가를 헌신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말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나니 저력만은 부질없이 기가 젖었네. 무슨 뜻이야? 하지만 인재를 등용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인재들이 어때? 제대로 허송세월 제대로 뽑히지 못한다는 거지.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거야. 한풍자가 이제 말을 잘 보고 좋은 말을 골라내는 사람인데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지. 누가 알리 배옷 입은 이 사람이 자화자 자신인지 웅대한 듯 하루 천리다니는 줄 나라를 구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 이런 뜻이지. 다음 시조 사서의 시조 페이지 76페이지 모시의 이리저리 살면. 이거는 임과의 사랑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사서의 시조야.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이제 줄을 만드는 거지. 모시를 가지고 이제 시를 만드는 거야. 모시시를 식물을 이제 삶아가지고 가다가 한가운데 똑 끊어지면 호치단순 붉은이 파얀 이빨로 홈 빨며 감 빨아 성서목수로 두 붓을 마주잡아 부비쳐 아으 이어져라 저 모시를. 무슨 뜻이야? 이제 모시시를 이렇게 감아내다가 끊어지면은 이거 입으로 빨아가지고 힘을 해서 이제 다시 말아가지고 묶거든. 다시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랑도 끊어지면 모시처럼 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지. 그렇게 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3대로 가보자. 81페이지. 이거는 그 태평천하랑 좀 비슷해. 3대야. 근데 그거는 읽어봐. 요걸로 나가자. 그거 나가려면 너무 많으니까 요 파트만 나오고 그거는 읽어와. 태평천하에서는 뭐였어? 윤직원. 그 다음에 뭐야? 가부가 어떻게 됐어? 거기는 4대가 나오잖아. 윤직원, 윤창식, 윤주사라고 그러지. 윤직원이 누구야? 윤두섭이지. 윤창식. 그 다음에 누구 나와? 윤종수, 윤종아, 그 다음에 윤경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태평천하고 3대가 같은 시대야. 정확히. 이것도 이제 가족사 소설이거든. 그래서 둘이 비슷한데 이건 되게 해학적이고 이건 좀 리얼리즘 스타일이야. 요거는 거기 보면은 이제 조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훈이 있고 조의관은 이제 본래 이름이 아니지. 그리고 조덕기가 있지. 근데 여기는 다 부정적 인물들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좀 긍정적 인물이야. 위에 두 사람은 이제 부정적이고 얘는 봉건주의를 신봉하고 이 조상훈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개화파거든. 신문물을 받아들인 신지식인인데 근데 타락했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야. 근데 막 이제
돈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다가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투자했다가 또 이제 거기서 여학생도 꼬시고 이상한 인간이야. 조덕기 친구를 꼬셔. 홍경이라고 조덕기랑 같이 학교 나온 애가 있거든. 얘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얘네 집이 가난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학교에도 투자하고 얘도 도와주는 척하다가 얘를 첩으로 삼아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덕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조이관은 조상훈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상속해.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제사도 안 오고, 그러고서 아버지 하는 일에 족보에다가 이제 금칠하잖아. 얘 윤직원도 족보 바꾸지. 얘도 족보 바꾸거든. 양반집이 아니면 이제 부자들이 하는 게 보통 족보를 이제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사원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요즘 같은 세대에 누가 족보를 바꾸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업에 투자해라. 근대화 사업에. 그랬더니 이제 조이관이 그러는 거지. 너같이 학교에 투자해가지고 여학생 꼬셔가지고 척질하는 것이 이제 근대화 사업이냐. 그랬더니 조사원이 막쳐요. 근데 나중에 이 둘 관계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 얘가 대들거든. 근데 똑같아. 여기 아들이 뭐라 그러면은 얘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인 거지 완전히. 조덕기는 이제 여기 긍정적인 인물인데 뭔가 이제 사회주의와 이 친구 중에 사회주의 하는 애가 있어. 병화라고. 이 하는 친구랑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집안을 지킬 것인가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갈등하는 인물이 이제 조덕기인 거야.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봐봐. 전체 줄거리 보자. 1930년대 서울 저기 아래쪽에 뭐 조그만 거 있죠. 대지주이며 재산가인 조이관은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들이고 치산, 이제 선산을 이제 다스리는 등의 명분과 형식이 얽매인 봉건주의, 봉건적 고세대의 전형으로 칠순의 나이에 30을 간 넘긴 소원댁을 훌쳐로 두고 있다. 소원댁이 이제 첩인 거지. 아니면은 이제 그 후처 정식 아내인 거지. 조이관이 아들 상훈은 신문물을 수용하고 교육사업을 시도하는 듯 근대적인 것을 표방하여 봉건적 질서에 대응하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첩을 만들고 홍경애 같은 첩을 만들고 재산을 탕진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과도기적 인간이고 조이관의 선자인 덕기는 선량한 인간성의 소유자이자 아버지 조상훈과는 다른 신세대의 인물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적극성을 잃고 소극적이며 우유부단한 인간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지 병화가 하는 일에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하지만 자신은 법관을 마치고 나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일제사회에서 뭔가 이제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조씨 가문의 불화는 조이관의 임종을 앞두고 재산분배 과정에서 불거지게 되는데 조이관의 재산을 탐낸 수원댁의 음모로 조이관이 죽게 돼. 수원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재산관리권은 혼자인 덕기에게 상속된다. 한편 서울에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열풍이 불어닥치고 덕기도 병화에게 자금을 대주었다는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데 그 사이에 상무는 금고를 털어가니 유서를 변조하다가 검거되고 덕기는 석방 후에 조씨 가문의 유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교과서 수록 부분, 교재 수록 부분은 족보의 치산 문제로 인한 조이관과 조상훈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넣어놓은 거야. 이 부분이랑 나중에 요거의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이제 조상훈이 조덕기를 작다라는 부분이랑 이 두 부분이 실렸어. 수능특강에. 그 내용을 보면 제1충돌 이게 8장이거든. 총 42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엄청 긴 거야. 아까 태평천하가 몇 장이었어? 15장이었잖아. 신문에 15번 연재한 건데 이건 42장이니까 거의 몇 배야? 3배가 되지. 그래서 3권일 거야. 자, 그래가지고 보면 돈을 주고 양반을 사 이것은 상훈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다. 그러나 조이관으로서 생각하면 이때껏 자기가 쓴 돈은 자기 부친이 물려준 천량에서 범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모은 돈이니 더 늘린 속이니까 그리 아깝지 않고 선고의 훈령에 대해서도 조상들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자긍하는 것이다. 저 잘나면 부족, 아버지도 추증하게 되는 것인데 왕들도 그렇잖아. 아버지를 다시 왕으로 만들지 추증해가지고. 있는 돈 좀 써서 양반되기로 남이 웃기는 세로에 그야말로 이현 부모가 아닌가. 이제 보면 이제 부모의 이름을 이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런 요약이라는 거지. 어쨌거나 4,000원 돈을 바치고 조상 신주 모시듯이 모모조씨 대동보소의 문패를 모셔다가 크나큰 문전에 살고 모모조씨 문준의 장송파가 자기라는 듯이 버티고 족보까지 받게 되고 나니 이번에 모모조씨 중시조인 모모당 할아버지의 산소가 수백 년 내에 말이 아니 되었으므로 다시 치산, 그 산소를 다시 만드는 거지 하고 그 옆에 묘막보다는 큼직한 옛날로 말하면 서원 같은 것을 짓자는 의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모조씨 가문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장손같이 하고 그러고서 돈 투자해가지고 선산에 다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지금 상훈이가 창훈이더러 일거리가 없어져 가니까 또 새 판을 꾸민다고 비꼬는 창훈이는 이제 사촌이야. 상훈이의 사촌. 요 조이관의 어떤 형제의 저거인 거지. 아들 이렇게. 창훈이더러 이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에 누가 하는 말이다. 제절 앞에 성물도 남불성탄하지 않게 일진하게 하여야겠고 묘막도 제위답이니 무엇이니 모두 합하면 한 10,000원 정도 써야 되는데 10,000원 꽤 큰 돈이지. 이게 태평천하에서도 이제 몇천 원 가지고 막 부들부들 하잖아 사실은. 반은 저희들이 부담하겠지만 절반 5,000원은 아무래도 조이관이 내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자를 들어가면 재산 상속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없는 양보보면이야 벌어서 봉양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어떤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서 족보를 사면 그 집안에서 재산 상속 받을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부모가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넣어야 되기도 한다는 거지. 조시문 중에 돈 낼 만한 사람이 없고 또 버리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버린 일인 바에야 시종을 여일하게 깡그레어뜨려야 할 일이다.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나 5,000원을 저희가 분담한대야 그것은 이 영감에게서 우려내는 미끼로 하는 헛말임은 물론이요. 이 영감이 내놓는 5,000원에서 뜯어먹으려고나 아니했으면 다행이나. 그러니까 5,000원 진행 안 내고 사실은 이 영감이 5,000원 내면 조이관이 내면 그거 뜯어먹으려고 할 것이라는 걸 뻔하다는 거지. 원체가 뜯어먹자는 노릇인 다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일. 어쨌든 문놈이 드나들며 굽실거리고 노영감에 소속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못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많이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추수 때나 하면 내년 봄쯤에 어떻게 해보자고 아직 밀어넣은 판이다. 그러니까 돈 5,000원 아직 안 냈지만 내가 조만간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내년 봄이래야 음력설만 세면 석 달이 못 가서 한식 곧이라는 거지. 이 영감에게 제일 신임 있는 창문이를 앞장 세우고 요새로 부쩍 조르고 다니는 것이 급급히 착수할 준비를 한식 다래를 잡숫게 하고 이눌러 일을 그때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창문이를 마치 누구처럼 쓰는 거야? 윤직원이 이제 저기 누구야? 자기 비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라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산가지와 주판으로 늙은 동계산하면서 늙은 사람이다.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천냥만냥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람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가지들의 다른 수단으로 이 영감의 주머니 끈을 풀게 할 동기가 없으니까 족보를 앞장 세우고 삼포 국보하는 바람에 조춤조춤 쓰기 시작한 것이 3,000여 원이나 쓰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가들이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구두쇠니까 족보 팔면서 족보 사는 대신에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겨우 뜯어낸 게 3,000원 아니라는 거지. 근 4,000원을 쓰게 되고 보니 속으로는 꽁꽁 앓는 판에 모모당 할아버지가 앞장에 서서 5,000원 논례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조이관 입장에서는 속이 끓는 거지. 그러나 5,000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려야 3,000원은 우려내는 것이요. 조이관도 5,000원의 반절은 아무래도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날이 얄팍하니까 모모조치문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 치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기념사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서 해보려는 노릇이다. 중시조라는 게 뭐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무슨 경주이 씨잖아. 이게 원래 시조야. 근데 여기에서 어때? 쭉 내려오다가 누군가가 시보로 모모공 이런 거 하나 받아버려. 그럼 뭐야? 모모공파가 되는 이게 중시조야. 그러니까 모모이치 모모공파 이렇게 가는 거잖아 보통은. 원래 여기서 쭉 내려온 애들은 그냥 그거고, 근데 중간에 이제 중시조라고 해가지고 요 이식 계열에서 장소는 쭉 가는데 그 외에 중간에 나왔던 애들 중에 뭔가 이제 크게 놀라간 애들이 있으면 그냥 모모공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장손집에서 모모공 나온다고 이거 바꾸지 않아. 얘는 원래 메인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뭐 공파로 바꿀 필요도 없지. 원래 얘네가 메인이니까. 그럼 예를 들면 밀양박씨 같은 경우에는 밀양박씨 가문이 그냥 쭉 있고 밀양박씨 장소는 그대로 내려가고 중간에 이제 작가지로 나온 파손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어때? 무슨 공 이런 거 받으면 무슨 공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중시조처럼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요새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1,000원 하나를 내놓을 테니 500원은 산역에 쓰고 500원은 묘막을 짓대. 부족하는 거는 묘화에 있는 조씨들이 니네들이 묘 관리하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보태든 어떻게 하든 하라고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제위답으로는 다소간에 나중에 마련해 놓으마 하고 생각하였다. 제위답이라는 건 뭐야?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쓰라고 이제 논을 만들어 놓는 거지. 조이간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1,000원 내놓고 2,000원 드린 생색을 나려니 하고 속다집니다.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 돈 1,000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에 뒷갈망은 우리가 발밭으로 돌아다니면서 긁어 모아야 할 셈이라네 라고 창문이가 토달대는 거지.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뼈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나고 창문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안사업 하시오. 모모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제절 앞에 선물 없다고 호젓하고 하십니까? 하고서 비꼬는 거지. 상훈이 입장에서는 요 창훈이가 더 얄미워. 아버지 어떻게든 꼬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꼬셔가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재산이 한 푼도 안 오게 생겼는데 얘가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상훈이는 합디가에서 나오는 것을 하십디가라고 존대를 하였다. 모모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펐다. 예수교인이라 기독교인과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새로 모셔온 십몇대조 할아버지라니 하니 좀 서투는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몇대조 할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손이 되는 거잖아. 그런 소리 아예 말게 자네는 천주와 기독교를 하니까 이런 일에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이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 번창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창훈이는 못마땅한 것을 참느라 더 우뚝거리며 대거리란다.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조상 음덕을 입으려고 하지만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 하면서 어때? 이 꾸어온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여기에 이제 영감이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상훈이 불끈하여가지고 소리를 높이면 또 무슨 맛을 이렸는데 마루 끝에서 영감 기침 소리가 나더니 이제 어때? 왜들 떠드니? 하고서 얘기를 하지.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강한 말투와 그 다음에 건너방의 문이 확 열리면서 방 안에 젊은 애들이 우중우중 일어서면서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방 안에 더운 김이 서린 담배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나온다. 이게 굴뚝 속이지 젊은 것들이 무슨 담배를 이렇게 피우며 주책 없이 소리만 시끄러거리는 거야? 하면서 영감은 방 안에 들어서면서 우선 나무라고 아랫목으로 가서 앉으면서 자기 발끈한 성민이 속으로 간정하는 듯이 소리를 가라앉혔다. 그러니까 상훈이랑 상훈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조이관이 나타나가지고 윗목에 딱 자리하고 앉는 거지. 그래서 상훈이는 이제 아랫목으로 간 거고. 어서들 앉아라 하고 무슨 잔소리를 꺼내는지 판을 차린다. 영감은 재청을 다 배설해 놓고서는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사랑으로 나오다가 종형제간의 말다툼, 누구야? 내 사촌간의 말다툼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어든다. 어찌 왔니? 오늘은 예배당 안 가는 날이냐?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니? 이런 거지. 영감은 얼굴 발끈에 취해가지고 윗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어서 가거라. 여기 너 올 때 아니다 이 자식아. 나이 50줄 준 놈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어째 조상을 구워왔어? 이게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 배우지 못한 자식 하면서 화가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도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면 사람이겠구나. 부모의 혈육을 타고났으면 조상을 알겠구나. 가사 젊은과 애들이 주책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고 가르쳐야 될 나이인데 철부지보다 못한 소리를 텅텅하는 게 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나만 눈을 감아보아라.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 가거라 썩 가거라. 조상을 꼬아왔다니 너는 네 애비도 꼬아왔겠구나. 꼬아온 아비면은 내게 도움 될 게 없을 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뜰 생각하지 마라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화가 나지. 4,000원 돈이나 드는 줄을 모르게 드린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판에 애를 써 해놓은 일을 자식부터 이제 잘못됐다라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자식은 조상 구워왔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고 이래저래 화가 더 나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못마땅한 자식이고 오늘은 친기는 뭐야? 부친 제사인 거지. 근데 이게 자기 아들이 안 오는 거잖아. 원래는 안 왔다가 이제 뭐 따지려고 오듯이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반대권을 보니 가만히 있어도 무슨 야단이나 할 줄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안 좋아서 야단을 호되게 된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저씨께 잘못 들으셨나 보이다 하고서 창훈이가 오히려 어때 말리는 척 하는데 더 이게 얄밉지. 잘못 듣다니 내가 이동증이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주세요. 상훈군도 달리 그렇게 씁니까? 이 전황한 통에 이제 돈이 귀한 통에 꼼짝하면 돈이니까 그것에 걱정해서 그렇지요 하는데 상훈이는 창훈이가 더 얄밉지.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 누가 돈 쓰는 것에 아랑곳하랬냐,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거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해서 부친의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 상훈이가 말해 돈 쓰신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창훈이를 이제 비꼬는 거지. 왜 어째 공연한 일이냐? 대동고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50원씩 메웠다고 하니 그 50원씩 꼭꼭 수봉하면은 무엇 하자고 3-4천 원을 가외로 들겠습니까? 돈을 더 들였다는 거지. 3-4천 원 누가 3-4천 원 썼다던 사실은 이제 3-4천 원을 썼는데도 쓰지 못해 썼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3-4천 원이라는 돈이 족보 박는 데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씨로 하여금 무후한 집에 개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이려 한즉 군 식구가 늘면은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봐 반대하는 척들한테 돈 먹이기 위해서 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봉자식이 남봉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1,000원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돈 성한돈 가지고서 병신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서 속으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야 얼마나 쓰시던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하자 유부모원,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노친 앞에서 공손했으나 속은 달랐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6천원씩 학교에 돈 내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불신하는 것이 홍경의 첩으로 드리는 것이 네 말 맞다나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이 위태위태 하더니만 간신히 이제 또 폭발이 난 거지. 상훈이가 어이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모녀는 공교이도 한 고향이다. 자, 조이관의 그 두 번째 부인인 수원댁은 이 홍경애랑 홍경의 어머니가 있는데 여기와 같은 고향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와 자기 첩이 같은 동네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애모녀의 콧배기도 못 보았건만 소문으로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 조상우와 홍경우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조덕기가 조상우 보고서 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조상우는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아이를 모르는 척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나와.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외가 몇 번 충돌한 외에 노영감이 이때껏 눈 감아버린 것이오 경애가 들어있는 북리창정 그 집에 대해서도 부친이 체근한 일이 없는 것이라서 지금은 조인광자 중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 부끄러운 거지.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심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고에 조선어 자전도 편찬을 한데 그리고 상훈이도 조심하려니와 길을 누벼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왕기사 나온 말을 쭉 하려고 하니까 또 벼락이네. 듣기 싫다. 누가 니한테 그런 설교하려던 어서 가라. 하여간 말씀입니다. 지난일이 어쨌건 이 판에 벼랑간 치산이라니 당한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뭐 그런 거 선산 다스리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시대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게 잔소리 마라. 그럼 나가라니까 더하고 하구나.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입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아느냐. 너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해도 한 푼도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들어주어라. 그러고서 얘기를 하지 유언을 해.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주고 갈 테다. 공종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대든 하여튼 뒤를 깡그러뜨려 놓을 것이니 잘 정리해 놓을 것이니 너는 이제 남 만든 셈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펼 테냐 아니면 거상 이제 장례를 할 거냐.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덕기 명의로 재산을 점점 바꿔놓고 있지. 그리고 이제 수원집과 막내딸 명의로도 조금 물려놨어. 수원집이 이제 둘째 아내니까. 만약 15년 동안 더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반을 물려줄 요량도 있고는 하지만 일단은 덕기가 이제 메인이지.
이때까지 술 취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처음 듣고 나니까 이제 되게 야속하지.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이제 상훈이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야. 다 싫어하지 상훈이를. 그래가지고 어때? 어서 가라 하고서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리지. 그리고 중략 이후 봐봐. 중략 이후에는 덕기가 이제 그 홍경의 아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꺼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경애를 만나고 오거든. 덕기가 이제 홍경애를 만나고 오는데 이제 거기 봐봐.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애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던가 술 취해서 돌아왔지.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또 말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만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추측이 옳았대. 그러니까 조상훈의 와이프, 조덕기의 엄마가 가뜩이나 이제 어때? 며느리한테 어제 애아범이 홍경애인가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상훈이한테 이제 조상훈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훈이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술집 여자 만난 거잖아. 조덕기 와이프 입장에서 홍경애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조상훈이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떡하니? 내 처지도 내 처지요. 제가 발광을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눈치가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 여기서는 어때? 조상훈은 홍경애가 지가 그냥 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가 내친 거야. 이 자식 생기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난처해지니까. 어쨌든 아버지 체면만은 생각하시고 거기 달린 두 사람, 세 사람을 희생해버리시고 마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어머니, 홍경의 아이, 조상훈이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뜻이지. 네가 참견할 것이 아니야. 제가 참견할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두 아버지 책임 아닙니까? 책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이네 무슨 책임이란 말이냐. 어쨌든 네가 쥐불 나설 게 아니다 하면서 핀잔을 주지. 어쨌든 저편에서 일을 벌어집어낸 것도 아닐 것이요. 저편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떠드는 것이 무서우시니까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들이볶지. 사실 아버지한테 당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또 지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된 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만 뒷갈망은 하셔야죠.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는 거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식이 아니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제 저녁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피하시려고 허물을 저편에 드시고 발 빼시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자식으로 아내에게 하는 말버릇이냐 하면서 이제 막 쫓아내지. 원래 지는 봉건주의 되게 싫어했잖아. 근데 이럴 때는 또 자기가 봉건주의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지. 그래서 이 조상훈이 되게 사실은 조이관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앞뒤가 사람. 조이관은 그래도 일관되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전 127페이지. 이건 알지? 몰라? 몰라? 심청전 몰라? 알았어. 네, 알아요. 알아? 알죠. 응? 알죠. 모르겠어요. 읽어봐 이거. 다음으로 가자. 자 마지막으로 의유당 관독 유람일기. 이거는 이제 고전 수필인데 보자. 184페이지. 자 이거는 의유당 이라는 이제 사람이 함흥 판관으로 부임한 함경도지 거기 판관으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가가지고 거기를 근처를 유람하고 쓴 건데 이제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첫 번째는 낭민로에 놀러가서 낭민로, 그 다음에 북산로에 놀러가서 이제 북산로랑 서문로 놀러가가지고 쓴 게 북산로, 그 다음에 기경대에서 일출과 월출 본 게 동명일기, 그 다음에 춘일송이라고 해서 10명의 이제 실제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영명사 득월로 상냥문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글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글이 들어가 있지. 기행문, 그 다음에 전기 인물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뭐야? 번역문까지 들어가 있지. 그 5가지를 같이 묶어서 의유당 관북유람일기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사실은 관북유람은 사실은
이제 앞에 세 개지 남민로, 북산로, 동명얘기만 있고 춘일송은 함경도 유람이랑 상관이 없어. 영명사는 그리고 어디 있어? 평양에 있잖아. 이거 함경도랑은 상관없지. 그래가지고 관북유람얘기 해당하는 건 원래는 세 개인데 나머지는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실어놓은 건 북산로 일부하고 동명얘기를 실어놨어. 이번에 이제 실린 건 북산로야. 수능 특강에. 그리고 동명얘기가 원래 제일 유명해서 동명얘기가 많이 실렸었어. 자,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고울의 풍악이었다.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가히 들을만 하였다. 모든 기생이 쌍을 짓고 마주서서 춤을 추며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세워가지고 연주를 하였는데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 섰으며 횃불을 관아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는데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 같이 밝으니 밖의 광경을 털 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하나였대. 요사 같은 것들이 비유법으로 되게 많이 썼어. 한글로 쓴 작품이야.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에 이어 초롱을 하였으니 그림자가 아롱거려 그런 장관이 없었다. 저기 자기가 행차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야. 판관의 아내잖아. 자기 행차 과정인 건데 이게 이제 순조 때거든. 그러니까 거의 조선 말인 거지.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단 초롱을 켰다는데 어찌 이거보다 훌륭하겠으며 풍악 소리가 비전에 댕겨나온 초롱빛은 사방에 밝게 비치니 스스로 규정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인 것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뜻이. 허리에 5개의 관인을 차고 몸은 문물을 함께 지닌 장상을 놓고 공적도 높고 커 어느 곳에서 공공을 세우고 승정곡을 울리며 태평공거리 향하는 것 같이 행차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행차하는 내용, 북산로를 보고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면 순찰사였던 최재공이 서문로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문검루라고 하여서 거기에 한번 놀러 갈 거지. 그래서 놀러 가서 이제 구경한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가봐. 동명이 여기가 좀 읽기 힘들어. 앞에는 쉬운데 동명이기 보자. 사람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 건지 좀 잘 알아야 돼. 기축년 8월에 서울을 떠나 9월 초중에 함흥으로 오니 다 이르기를 1월 출이 봄직하다. 그러니까 1월 출이 아름답다라는 거지. 하여 상거가 50리나 하니 이제 함흥에서 바닷가까지 50리나 떨어져 있어 마음에 중란하되 마음이 이제 별로 안 좋지.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거룩함을 입거더니 내 마음이 들썩여 원님 남편한테 청하니 사군은 원님인 거야. 여기에서 남편을 얘기하지. 여자의 출입을 어찌 가볍게 하리오 하고 뇌거 불허하여가지고 할 일 없이 그쳤더니 10년의 마음이 다시 들썩여 하 간절히 청하니 허락하고 겸하여 사군이 동행하여 같이 가기로 한 거지. 8월 21일 동명이 나는 대로 이제 동해에서 나는 중로손 한명호 집에 가자고 거기서 달 보는 귀경대에 가서 15리라 하기에 거기 가려 했는데 그때 추위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길 떠나는 날까지 구름이 사면으로 운집하고 땅이 짙어 말발이 빠지되 이미 내킨 마음이라 동명으로 가니 그날이 중시 청명치 맑게 아니해가지고 새벽달도 못 보고 그저 바나로 돌아와서 하려 하더니 새벽에 종이 들어와 이미 날이 좋아졌으니 귀경대에 오르자라고 가시청을 하지. 그래서 죽을 먹고 오르니 이미 먼동이 뜨더라. 쌍교마와 종과 기생탄 말을 바삐 채칭이 내곡을 모아 달려가지고 편안히 하지 못하여 시골이를 경각하여 귀경대에 올라가서 급히 사면에 구름이 끼고 해 돋는데 잠깐 터져 겨우 보는 듯만 듯하여가지고 구름밭에 이르니 날이 쾌청하니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왜? 일출을 못 본 거지. 일출 보러 갔다가 아침밥을 먹고 돌아와 바닷가에 쌍교를 교부하여 이제 가마를 메어가지고 세우고 전모를 쓴 종과 군복한 기생을 말에 태워 좌우로 갈라 세우고 사공으로 후리질을 시키니 이제 그물질을 시켜서 물고기 뭐 잡히나 보려고 한 거야. 일출은 못 봤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나 보자고. 장목을 마주 이어가지고 너비 한 칸 배만한 그물을 녹군으로 얽어가지고 장목을 치고 그물에 다는 추는 백토를 부어가지고 탕기만한 거를 두르고서는 동아줄로 해서 바다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물 쫙 던져가지고 긁어내는 그물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잡히나 보고 가자미 속이 이제 그물에 딸려 나왔대. 보기를 다하고 가마를 돌이켜 돌아올 때 가마 안에서 생각하니 여자의 몸으로 만리창파를 보고 바다고기 잡는 모양을 보니 세상이 헛되지 않음을 자기 스스로 이제 좋아해서 10여리를 오다가 태조대왕 노시던 격구정 이성계가 놀던 격구정을 바라보니
높은 봉우리 위에 나는 듯한 정자가 있어 가마를 돌이켜 오르니 단청이 약간 퇴락한 묵직한 정자가 있는데 정자 바닥은 얇은 돌을 깔았더라. 정자는 그리 좋은 줄 모르겠으되 안개 경치가 기이하여 앞은 탄탄혼혼한 거리고 푸른 바다가 둘러있어 안목이 쾌창하고 시면이 창연하여 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이호를 보면 인하여 돌아올 때 본궁을 지나느니 보고 싶되 별차가 허락하지 아니하기에 보고 돌아오니 본궁은 거기 보면 이성계의 이제 신궁이지. 일껏 별러 가지고 이럴 줄을 못 보고 몸이 막심하게 다녀와 가엾기를 어찌 다 이르리오. 그 후에 마음에 맺혀가지고 고기를 개교하되 사곤이 엄히 막아가지고 끊으니 감히 보지 못하다가 임진 상척에 당하여 종이를 서울로 보내서 종이 조카야 이미 다리 넘고 고향을 떠나 4년이 되니 주군이는 이하거니와 주군이도 있고 생면은 그립고 부모는 그립고 종이조차 보내어 시무 마음이 이제 좋지 못해. 조카까지 보내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물어가자고 한 거야. 인생이 얼마나 되겠소. 사람이 한번 돌아가면 다시 오는 길이 없고 시무지통을 쌓아 매양 오르라니 한번 놀라 시무를 푸는 것이 만금에 비하여 바꾸지 못하느니 덕분에 가고 싶도다 해가지고 해 뜨는 걸 다시 물어가기로 한 거지. 원님 역시 일주를 못 보신 고로 허락 동행하자 하시니 9월 17일에 가기로 하고 속기생 딸려있는 기생인 차섬과 보배 관기지 그 보배의 쾌락대희 즐거워하여서 무한치장 기구를 선비하는데 차섬이 보배 한쌍 그리고 이랑이 일섬이 한쌍 개월이 다 기생들 5명이 가는데 17일 19에 떠나니 16일 밤을 당하며 기생과 비복이 다 잠에 아니 자고 뜰에 나와가지고 사방을 관면하며 하늘이 흐릴까 이랬어. 해 뜨러 가는 걸 가보기로 했으니까 하인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지. 나 역시 민망하여 걱정하여 하늘에 한 가지로 물어보니 망일의 월치 끝이라 혹은 혹색 구름이 층층하고 진의 기운이 사면에 들렀으니 모든 비복과 기생들이 발에 불러 혀를 차며 구름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랬어. 조조해가지고 하다가 어쨌거나 어때 이제 가게 돼. 중략 유해보자. 9월 기력이 어지럽고 한풍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9월이라 바다로 발도 같고 사슴도 같은 것이 무리로 다니며 말 달리듯 하니 나의 기운이 심심하여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 어두운 밤중에 바다 위로 뭔가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기해가지고 구함즉 하는데 기생들이 연이어 소리를 지르면서 괴이함을 부를 때 마음이 신기하다. 어떠하리요? 혹 해고 물개라고 하기도 하고 고래라고 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지. 뭔가 무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해가 완전히 다 지고 어두운 빛이 일어나니 달도 들 때를 바라본즉 진의 사면으로 모은 구름이 창창하여 아마도 달 보기가 황당하니 그러니까 밤에 와서 달 뜨는 것부터 보려고 하면 달 뜨는 거 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거지. 별러별러 와서 마음에 가없이 이르지 말고 차섬이 이랑이 보배 다 마누라님 얼출 못 보시게 하였다 하면서 못 보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워하니 그 정이 또 고맙더라. 달도 들 때 미치지 못하고 어둡게 희만이 좌우로 초롱을 켜고 매화가 춘매로 하여금 대상에서 관동별곡 정철이 만든 관동별곡을 부르게끔 시키니 소리 높고 마애가 집에서 앉아 듣는 것보다 신기롭도다. 물치는 소리 장감에 청풍이 슬슬 일어나며 다행히 사면에 어느니 이제 구름이 잠깐 거치고 물밑에 일시에 통랑 맑아가지고 개들인 도움빛 같은 것이 얼레빛 잔등 같은 것이 약간 믹선이 차차 내미는데 둥근빛 붉은 패백 방 같은 것이 차차 오르며 차차 붉은 기운이었고 온 바다가 일시에 휘어지니 여기서가 이제 달이 떠오르는 표현이지. 달이 떠올랐는데 그걸 보고서 이것도 임금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를 보게 되었구나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일출을 보는데 행여 일출을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여 새도록 자지 못하고 가끔 영재를 불러 사공도로 부르니 내일은 일출을 쾌히 보시리라 사공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한다. 하되 마음에 믿었지 아니하여 초조하더니 먼데 닭이 울며 연하여 잦으니 기생과 비복들을 마구 흔들어서 일어나라 하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잔 거지. 달 뜨는 거 보고 거기에서 자고 이제 해 뜨는 것까지 보고 오려고 하는 거야. 밖에서 급창이 와서 밑에 신하 관리가 와서 감천관관이 아직 너무 이르니 떠나지 못하시리라 한데 고지 아니 듣고 발발이 재촉하여 떡국을 쑤었으니 아니 먹고 바삐 귀경대에 오르니 귀경대에 이제 오른 거지. 달빛이 사면에 조용하니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 더하고 광풍이 대작 크게 일어나 바람의 뼈에 사무치고 물쉐지는 소리가 산악 움직이며 별빛이 말똥말똥하고 종편에서 차례로 새기는 멀었고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왔기에 추워 날치며 기생과 비복들이 다 두드려 떠니 사군 남편이 소리하여 혼동하되 상없이
상업시는 거기 보면은 뭐야 분별 없이 일찍 와가지고 아내가 큰 병이 나게 하였다 하고서 이제 걱정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한 소리를 하지 못하여 소어 눈치를 하고 눈치 못하고 죽은 듯이 있었는데 날이 새 가망이 없으니 연하여 영재를 불러 동이 트느냐 물으니 아직 멀기로 연하여 대답하고 물치는 소리가 천지 진동하고 또 차가운 바람이 심하여 좌우에 시중 도는 사람들이 고개를 기울여 이불 가슴에 받고 추워하더니 매우 시간이 흐른 후에 동편 성수가 드물어 월색이 차차 열거지만 홍색이 분명하니 소리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 기생들이 옹이하여 고기를 조리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에 길게 뻗쳤으며 기농대단이 여러 필 일부리에 펼친 듯 만경창파가 일시에 불고 하늘이 자욱하고 그리고 노하는 물결 소리가 더하며 홍정 같은 물빛이 황홀 수색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이 이제 뜨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붉은 빛이 더 붉으며 마주던 사람이 낯이 옷이 다 붓더라. 붉은 기운이 쫙 펼쳐지는 거를 아직 해가 뜬 건 아니야. 붉은 기운이 펼쳐진 거지. 그러니까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해가 아니나니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야 될 파며 이제 해 다도다 저 속에 들어갔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푸르러 구름이 되리라 하고 해 뜨는 거 못 봤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지. 홍공하니 낙막하여 그저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군과 숙시, 사군과 이제 아주버님 이제 남편의 형제가 그렇지 아니하니 이제 보리라 하시되 이랑이와 차섬이 기생이 냉소 차갑게 웃으면서 이르되 소인 등이 이번뿐이 아니라 자주 와서 보았는데 어찌 모르리까 이미 해 떴으니 못 봅니다. 마누라님 이제 화자지 아니 그 서술자지 그 글쓰니 큰 병환 나실 것이니 추우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학원에 가마 속에 들어앉으니 봉이어미가 악서가지고 봉이어미라는 하인이 악서가로되 하인들이 다 말하되 이제 해 나오리라 하는데 어찌 가시려 하시오 기생아이들이 첨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니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해. 자 이랑이 박장하여서 이제 기생이 또 웃으면서 그것들은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니 고지 듣지 말라 하거늘 돌아가서 사공도로 모르라 하니 사공이 오늘 율출이 유명하리라란다 유명하리란다라는 건 뭐야? 그거를 유명하리라는 거를 말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지. 학원을 내가 도로 나와서 선이 차섬이 보배는 내 가마에서 상 보고 먼저 가고 계집종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몇몇 기생들은 해 이미 떴다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지.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에 뛰놀더니 이랑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높이 보여 나를 불러서 저기 물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보니 홍운을 해왔고 큰 시로르야기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차차 이제 커져가지고 그 몸에 보는 촛불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이게 이제 해가 뜬 거지. 지금까지는 붉은 기운이다가 회오리밤 같이 해가지고 쭉 떠올라가지고 잘 보고 왔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오케이.